네,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세 번째 습관, 못 그려도 꼭 그리는 습관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 습관적으로 그림 그리는 걸 통해서 문제에 관한 이렇게 남다른 통찰력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떤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어떻게 얻나, 그거 관련되어 있는 그리기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레임워크별로 실제로 제가 대학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해결책을 냈을 때 사용했던 그림 샘플들을 몇 개 제가 보여드리면서 실제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같이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찰력과 분석력, 분석을 잘하면 통찰력이 생기죠. 그래서 통찰력을 높일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가 MEC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영어로 MEC인데요. 읽을 때 그냥 MEC라고 읽고요.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전체를 다 모았을 때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이제 누락하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다. 수학적으로는 합집합은 100%고 교집합은 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석하려는 대상을 그걸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러면은 그 분류한 구성 요소들 전체를 모으면 전체 대상이 100% 되는 거고요. 그 구성 요소들 가운데 겹치는 것들이 또 하나도 없는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는 거가 MEC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E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이 아닌 곳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죠. 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이메일을 폴더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넣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친구한테 온 이메일, 이건 프로젝트, 이거는 뭐 누구 이렇게. 그러다 보면 모든 이메일은 어느 폴더인가는 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메일이 두 개의 폴더에 복사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MEC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다 구성하되 중복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죠. 자, 설문지 같은 거 할 때 당신은 몇 살입니까? 1, 2, 3, 4, 5 중에 고르시오. 그랬을 때 분명히 본인의 나이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군데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MEC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할 대상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겹치지 않으면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MEC 스타일이고요. 회사나 단체의 어느 큰 조직들을 그릴 때 그 조직이 전체가 다 그려져야 되지만 조직이 중첩해서 그리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전부 100명씩 300명인데 이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교과목이 어떤 건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기타. 자,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 가운데서 MEC 스타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통계 자료가 잡히겠죠.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각각 국어, 영어, 수학, 기타. 그래가지고 20명, 30명씩 쭉 통계가 난 다음에 걔는 다 100명씩, 300명. 이렇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그림으로 나타낼 때 MEC 스타일이 잘 준수가 되도록 나타내라 하는 건데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고등학생의 전체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든지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했던 선호 과목을 이제 하나씩만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국어, 영어, 수학, 기타. 그러니까 국영수가 아닌 경우는 기타에 다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MEC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MEC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이 문제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고요. 뭐가 빠졌는지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MEC 스타일의 프레임워크이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예는 실제 저희 대학에서 사용했던 예입니다.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아주 거대한 교육 시스템이죠. 교양도 있고 전공도 있고 또 동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진대회 관련된 뭐 리더십 이런 비교과, 학점으로 인정받지 않지만 돌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과라고 합니다. 전공 교양은 교과죠. 그래서 이런 전체 교양 과정, 전공 과정, 비교과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에 걸쳐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대학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한 장으로 그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서 그렸던 부분이 이제 제가 있는 대학에 관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장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앞에 설명했던 그리기의 기본 패턴, 그다음에 프레임워크가 그 안에 이렇게 다 녹아져 있는데요. 몇 군데만 이제 집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좌에서 우로의 큰 틀은
진입관리라는 박스가 있고요. 졸업인증이라는 박스가 있고 그 사이에 앞에서 다루었던 IPO 패턴을 따릅니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교육 시스템이 원래 그렇죠. 보통 시스템은 IPO 패턴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진입관리가 이루어진 다음에의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비교과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외에는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끼리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시 프레임워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진입관리 앞쪽에 보시면 5개의 진입 대상이 나오죠. 신입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편입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 5개도 역시 미시 프레임워크를 따릅니다. 겹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총괄하죠. 가운데 오시면은 전공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 전공 교육 과정 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몇 가지 흐름들이 이렇게 쭉 이어가 있습니다. 화살표에 의해서 흘러가죠. 이게 플로우죠. 플로우형 프레임워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아주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미시 프레임워크, 플로우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 패턴들이 쭉 나와서 큰 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대학 시스템을 이 한 장에 의해서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그려서 제가 이제 바깥에다가 저희 학교 소개할 때 제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간단히 대학을 표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태 분석 프레임워크라는 두 번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분석 프레임워크를 영어로는 모폴라지컬 차트라고 합니다. 모폴라지라는 게 보통 골상학이죠. 뼈 모습을 다루는 게 보통 골상이라고 하는데 모폴로지컬 차트. 그래서 형태 분석 프레임워크인데 이거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보통 칼텍이라는 데에 보면 그 여러 엔지니어가 근무하시는데 그 중에 프리츠 츠비키라는 박사님이 제안했던 겁니다. 3차원의 미시입니다. 자, 미시는 미시인데 앞에 미시는 1차, 그러니까 2차원 위주로 했는데 여기 3차원입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따지면 X축, Y축, Z축 세 개가 다 있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전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겹치는 게 없도록 해서 세 축을 다 잡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X축의 X, Y축의 Y, Z축의 Z. 그러면 이제 요 좌표가 겹친 그 영역에 3차원상의 어떤 구성 요소가 표현이 되죠. 그 적절한 포지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분석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리는 순서는 일단은 3개 축을 잘 추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축 안에 각 좌표마다 어떤 하위 요소들이 있죠. 어떤 거가 들어가는지 미시 형태로서 잘 추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개 축 사이에 만나는 공간, 그 공간에 기존의 구성 요소들을 잘 배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장점은 어느 특정한 구성 요소도 이 형태 분석 프레임워크 안에 이렇게 위치 매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구성 요소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고요. 또 비어있는 공간들 있죠. 그 비어있는 공간은 새롭게 구성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이 형태 분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대학에서 쓰고 있는 형태로 한번 이거를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대학의 3개 축, X, Y, G라는 3개 축을 교육 공간, 교육 지도자, 교육 과정 이렇게 나눴습니다. 교육 공간은 보통 이제 그 실제 강의실이 있는 캠퍼스, 요즘은 교육을 기업체 가서 많이 하죠. 산업체.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사이버 공간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형태 분석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 대학의 어떤 교육의 구성 요소들을 나눠봤을 때 이제 그림처럼 마치 큐빅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큐빅 형태의 각각의 축을 보시면 한쪽에 교육 공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3개의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주도자에는 교수도 있지만 요즘 이제 기업체 사람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죠. 기업인이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도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수, 기업인. 자, 3개가 전체이고 중첩되지 않죠. 역시 미시 프레임워크이죠. 그다음에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과, 전공, 교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사이 이 3개의 축이 이루는 그 3차원 공간 가운데서 뭐 전공 수업은 어느 위치에 해당이 되고 교양 수업은 어느 위치에 해당이 되고 동아리 볼까요? 동아리는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주관이 돼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교육 과정이죠. 그럼 이제 동아리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인턴십이라고 그러면 인턴십은 산업체에서 이루어지면서 기업인이 주도가 되죠.
기업인이 주도되고 전공 수업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전공 인턴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학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 3차원 공간에 매핑이 되고 또 하나는 비어있는 공간들 있죠. 그 비어있는 공간에 찾아서 이번엔 캠퍼스에서 기업인들이 비교과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바로 이 행태 분석을 근거로 한 프레임워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프레임워크를 봅니다. 보통 이제 로직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피라미드 스트럭처, 피라미드 구조 또는 이슈 트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때 논리적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왜를 던집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원인을 쭉 찾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철저하게 찾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에 이야기했던 그 미시 스타일입니다. 미시 프레임워크이죠. 왜라는 첫 번째 질문에 원인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또 다른 왜를 던져서 또 쭉 논리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문제는 하나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꾸 가지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맨 바닥에는 원인 되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원인 되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원인이 한 10가지인데 해결책은 한 두세 가지 이렇게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책 부분에 있어서는 역피라미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피라미드의 각 단계 계층마다 최대한 미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겹치지 않으면서도 모든 원인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잘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을 귀납적 과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나와 있는 원인을 토대로 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부터 연역적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why라는 왜라는 거고요. 밑에는 그래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지? So what? 그래서 뭘 해? 이렇게 질문을 마지막 단계에서 던져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 대학의 졸업생이 취업률이 낮다. 왜 낮을까? 이거를 로직 트리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맨 위에 취업률이 낮다는 문제 자체가 정의되어 있죠. 그 밑에 이제 세 개의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왜라고 물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대학생들의 늦은 취업 준비가 하나의 원인이다. 두 번째 보니까 취업률이 낮은 전공들이 그 학교에 많이 있다. 세 번째, 대학이 꼭 취업과 연관이 되어야 되느냐, 취업과 무관하다는 인식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눴죠. 세 가지가 미시 스타일의 원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각각은 또 이렇게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로 또 쪼개집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맨 밑에 있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쪽에 있는 원인과 이쪽에 있는 원인을 엮으면 이렇게 대안을 세우면 되겠네. 뭐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대학 구성원의 취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되겠다. 또 하나는 대학의 구조 조정을 해서 교과 과정도 개편하고 입학 정원도 조정하면 또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되겠다. 이게 이제 해답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은 귀납적, 밑에는 연역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로직 트리를 이용하면 정말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직 트리의 아주 특별한 경우로 5Whys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에서 개발한 이 생각 그리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왜라는 질문을 연속해서 5번 하는 겁니다. 앞에 로직 트리에 보시면 제가 문제를 가지고 왜라는 거를 물어서 밑에 첫 번째 레벨의 원인이 나왔고 첫 번째 레벨에 다시 왜라는 걸 물으니까 두 번째 레벨이 나왔죠. 근데 두 번째 레벨에도 또 왜라고 물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자동차 생산하는 공정 가운데서 불량품이 나온다든지 막 그럴 경우에 이게 왜 나왔을까를 계속 묻고 또 묻습니다. 5번 정도 왜를 연속해서 물으면 대부분 다 더 이상 왜라고 질문할 수 없을 만큼 바닥의 원인까지 다 다른다. 이 일을 가지고 있는 게 5Whys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순서에 의해서 분석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얘가 이 정상적인 데서부터 왜 벗어나 있을까? 상식적인 데서 왜 벗어나 있을까? 이렇게 기준을 그런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을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또 여러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질문이 이루어지고요. 네,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으면 거기서부터 대안을 찾아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5번의 why, 5번의 왜를 연쇄적으로 물으면 궁극적인 원인들이 나오는데 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문제에서부터 궁극적인 원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묻는 거죠. 묻고. 그래서 꼭 5번이 안 돼도 궁극적인 원인이 나올 때도 있고요. 심지어 6번, 7번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내가 어떤 사실들을 대답해 주는 거가 좀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를 진짜 명확히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요. 원인과 결론 뭐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표현하면 되지 않고 문제는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막 그 정도는 다 이해했어 하고 건너뛰지 말고 그 중간 과정도 차근차근하게 기록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갈라져서 검토하는 게 좋지.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검토하게 되면 또 복잡해지니까 가급적 단순화시켜서 가지치기를 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내가 대학생인데 내가 이번 학기 1교시 수업에 내내 지각을 했어요. 자, 이거를 5 whys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사실이죠. 나는 1교시 수업에 대부분 지각한다. 그럼 질문하죠. 왜? 그거는 집에서 학교 오는 그 버스가 학교에 늦게 도착하기 때문이다. 팩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하죠. 왜 학교에 늦게 도착하는데? 사실은 내가 버스를 집에서 늦게 탔어. 그럼 또 질문합니다. 왜 집에서 버스를 늦게 탔는데? 그게 밤마다 내가 늦잠을 자거든. 늦게 잠을 자서 늦게 일어나거든. 늦잠을 자고 왜 늦잠을 자는데? 새벽까지 뭔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새벽까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게임을 하거든.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쭉 Y를 몇 번 물으니까 내가 지각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새벽까지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데서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풀면 앞에 것들이 쭉 풀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내가 1교시 수업을 대부분 지각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제 관점을 달리하는 거죠. 왜 1교시 수업을 들어? 다른 시간 수업을 들으면 되지 않아? 그래서 왜라고 물었어요. 질문이 왜 1교시 수업이야? 하필이면 지각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 대답이 1교시 수업만 수강 신청할 수 있었어. 그럼 또 Y를 하죠. 왜 그럼 1교시 수업만 수강 신청할 수 있었어? 그게 다른 시간대 수업은 이미 다 마감이 됐거든. 그러면 왜 다른 시간대 수업은 수강 신청을 못했어? 그게 사실은 내가 뒤늦게 수강 신청했던 사실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는 수강 신청하기 전에 미리 스케줄을 다 봐서 네가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whys라는 것은 왜라는 걸 계속 꼬리를 물면서 한 5번 정도만 하면 더 이상 분석할 수 없을 정도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이론이고요.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문제에 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론이 됩니다. 자, 마지막 그 분석이죠. 통찰력을 높여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 SWOT 분석입니다. SWOT의 SWOT는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글자의 이제 약자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그 미시 기법을 씁니다. 전체를 다 통괄하되 겹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상황을 표시할 때요, 내부 상황과 외부 상황, 그리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상황 중에서 유리한 점은 뭐냐면 우리 조직의 강점이죠. strength. 그다음에 내부 상황인데 우리한테 불리한 게 뭐예요? 그게 약점이죠. weakness. 외부 상황인데 우리한테 유리한 점은 뭐냐면 기회죠. opportunity. 외부 상황인데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위협이죠. 우리 조직의 위협이 되는 것, threat. 그래서 이 SWOT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부 상황과 외부 상황,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가지고 서로 만나는 지점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걸 이제 크로스 스왓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회와 강점, 우리 조직의 강점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회,
그러니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는 거죠. 그걸 SO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점이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직을 차별화시켜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ST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무슨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는데 무슨 새로운 기회가 다가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단계적으로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WO 분석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약점인데 위협까지 겹쳤어요. 그럼 이제 소극적인 방어인데 소극적인 방어의 바닥에는 특정한 조직을 없애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조직을 이렇게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정말 자기들이 아끼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소극적인 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렇게 표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외부의 환경, 내부의 상황, 그다음에 어떤 주어진 기회와 위협을 이렇게 서로 교차 지점을 분석해가면서 작전을 세우는 거죠. 이쪽에 이제 그 문제에 관한 통찰력을 높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법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여성공학 인재 양성을 해야겠다. 사실 여자대학인데 공학 숫자가 적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공학을 어떻게 양성할까? 그래서 이제 이 수학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 대학의 어떤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회와 위협, 그 각각의 만나는 지점에 교차 지점의 전략을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세워놨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아마 대학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런 스타일로 자기네 조직을 분석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와트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강점, 약점, 외부 환경의 위협과 기회 이거를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의 표 안에다가 놓고 하나씩 분석해가면서 작전을 세우는 경험을 해봐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계속 그림을 그리는 습관합니다. 그게 도표가 됐든지 실제로 만화와 같은 그림이 됐든지 자꾸 시각적인 형태로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마지막 단계로서 미시 형태의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형태 분석, 그 다음에 로직 트리, 5 Whys, SWOT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했고요. 이 부분은 되게 문제에 대한 통찰력, 분석력을 높이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례를 놓고 하나씩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그리기에 관한 더 많은 자료들이 요시자와 준토쿠의 생각정리 프레임워크 뭐 이런 책에도 나와 있고요. 나카타 도요시의 도해사고력 이런 데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그림을 통해서 상상력과 문제 분석력을 높이는 책들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